이번 시간에는 현재 이 탄핵소추 국면과 중국 공산당이 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에 제가 한반도 위에 망치를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세계를 보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순망치한 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입술의 관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관계. 만약에 한반도가 중국에게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면은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국은 남쪽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해가 자기네들의 생명선에 달려있는 해상 보급로예요. 이 보급로가 통제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가 적들이 차지하면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직선거리가 약 900km 조금 넘습니다. 압록강을 넘어가면은 바로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네들 국가로 적들이 넘어오기 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군대를 보내주고 또 6.25 때 중공군이 100몇십만 대군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미국하고 한반도에서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뭐냐? 이 한반도가 자기네들의 이 반대하는 세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됐느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라는 이 완충장치, 범퍼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째로 자기네들이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한반도는 자기네들의 뒤통수로 후려갈기는 망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반도 흉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북쪽 지역은 자기네들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남쪽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등장하도록 수천 년을 공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중국이 우리하고 연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은 500년 동안 뭐였어요?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끝없이 한반도에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중국 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북경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청와대 학교에 가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청와대 학생들 앞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택동하고 등소평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그냥 말실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런 얘기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면은요, 노무현이의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깊이 연계되어 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외교입니다. 외교적인 용어는 우리 일반인이 쓰는 용어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됐습니다만은 박원순이 서울시장 시절에 우리 한국을 파리로 비유하고 중국을 말이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파리는 말궁둥이에 딱 붙어서 가야 된다. 파리가 말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지만 말궁둥이에서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그냥 파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중국과 한 몸이 돼가지고 중국몽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혼밥을 여러 번 먹었죠. 그리고 가서 베이징대에서 아주 연설을 했는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비록 작지만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몽은 뭘까요? 중국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조선시대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도 중국이 져줬습니다. 둘째, 조선이 왕이 되려면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됐어요. 아,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는 이 중국의 칙사가 황제의 칙서를 들고 조선에 와가지고 내가 너를 조선 왕으로 책봉하노라 라고 선언을 해야 그때서부터 왕으로서의 권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책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책봉을 받는 나라는 반드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자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 여성까지 갖다가 바쳤어요. 이러한 한반도를 중국에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중국몽이라는 거예요. 중국몽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아시아 전체, 일단 아시아 전체를 옛날식의 책봉 조공 체계로 만든 다음에 미국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2049년 안에 바로 전 세계를 책봉 조공 체제로 만들어버리겠다. 거기에 상국은 중국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국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중국몽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국몽에 문재인이 함께 하겠대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시대나 이 세계 패권국이 있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권국이 지금은 미국이죠. 패권에 도전한 나라는 중국이죠. 그래가지고 패권 도전국은 항상 이 패권에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 패권국의 경우 미국은 자기네들의 그 사상과 이념, 체제를 세계에다가 전파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지금 퍼뜨리려고 하는 사상과 이념 체계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죠. 중국이 퍼뜨리려고 하는 이 사상과 이념 체계는 뭐예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몽에 한국이 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 2017년 4월에 플로리다에서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시진핑 주석하고 내가 지금 정상회담을 했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 미국 언론에다가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과 한반도, 북한이 아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다. 여러분, 이거를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반도가 수천 년간 이거 중국의 일부였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한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한국은 말이야, 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이제 미국은 손 떼고 나가. 여기는 우리가 관리할 거야. 우리 옛날식으로 여기 우리가 상국이고 쟤네들은 하국이야. 그러니까 여기 책봉 조공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 빨리 손 떼고 주한미군 나가. 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게. 이미 이때 미국하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해서 심각한 그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만약에 미국이 한국하고 손잡고 북한을 아주 레짐 체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했듯이 레짐 체인지를 해버리면 지금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막강한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하고 지금
한국이 국경을 맞대야 되는데 그러면 자국의 이 수도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에다가 자기네들 말을 잘 듣고 자기네들의 의지를 충실히 수행해주는 그런 정부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굳이 그걸 위해서 무슨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동원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조용히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초안전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시진핑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한 2017년 4월 이후에 중국은 그 교과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교육부는 앞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그 교과서는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종번 체제로 기술을 하라. 종번 체제라는 건 책봉 종을 받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명문화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육부의 중해 역사 강요, 여기에는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를 종번 체제로 기술을 하라.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과서에는 그렇게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하급 관리인 그 천하이라는 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아시아국입니다. 아주국의 부국장인 사람이 아니 한국 너희들 지금 거기다가 사드 배치를 해? 소국이 대국에 대항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그러니 알아서 해. 자, 여러분, 사드가 배치가 되고 나서도 지금 거기에 이 국내 좌익들이 거기를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주한미군의 육로로 거기 보급을 못해가지고 헬기로 보급을 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지령 내린 거예요. 국내 좌익단체에. 야, 사드 저거 기능 못하도록 너희가 그 길 봉쇄해. 자, 여러분, 제주 강정에다가 해군기지를 만들 때 그야말로 이 전국의 이 좌익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또 국제 좌파연대에 있는 수많은 이 좌파 그 인사들이 제주도까지 날라와가지고 거기다가 해군기지 만들지 말라고 반대를 했어요. 아니 한국이 우리 해군이 여기 쓰기 위해서 해군기지 만드는데 왜 국제좌파연대 왜 좌파들이 왜 반대를 해요? 여러분, 강정에다가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군 7함대가 유사시에 거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 7함대가 들어오면 가장 불편한 건 누구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자, 중국이 보기에 이 제주에 있는 이 그 강정 해군기지하고 평택에 있는 이 주한미군 기지는 정말 자기네들 요 목에 이 칼을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는 사람이 있어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활주로 하나 덩그러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냥 한 5층짜리로 된 아파트들만 쭉 있어요. 아, 이게 무슨 해군기지야? 이게 무슨 그 무기도 보이고 뭐도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아파트 단지야? 뭐야? 알고 보니까 지하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에 중국의 가장 가까이에 최첨단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는 겁니다. 아주 중국 입장에서 막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이게. 한국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 중에서 아주 비중 있는 사람을 주중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어떤 사람을 주중대사로 임명을 할 거야? 자, 중국에서 미국에다가는 외교부 차관급을 대사로 보냅니다. 일본에다가는 외교부 차관복급을 보냅니다. 북한에다가는 대외연락부 차관급을 보내요. 한국에다가는 은퇴 직전에 찌끄러기를 보냅니다. 네. 이상하죠? 2023년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 국제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2023년 6월 8일 이날 있었던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했습니다. 저도 그걸 감지를 했고, 또 뭐 한국에서 이러저러한 그 활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8일 날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이라는 이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라고 불러가지고 느닷없이 이 사람을 앉혀놓고 A4 용지 5장 분량을 꺼내가지고 선전포고하듯이 읽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한 나라의 대사가 내정 간섭하는 발언을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외교가에서는 이건 거의 선전포고를 한 거 비슷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때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재명 저거 완전히 정말 좀 비굴하게 뭐 저래도 되나 뭐 이런 비판이 민정 내에서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시가이밍 대사가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다. 자,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한국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 주기 바란다. 이거는요, 이거 외교 용어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얘기로 말하자면은 야, 대만을 우리가 무력 흡수 통일하는 거는 중국의 오랜 꿈이야.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은 중국이 대만을 그 무력으로 흡수 통일하는 거에 찬성해. 이렇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의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들이 지금 한국의 그 중국하고 손을 떼려고 하기 때문이야. 탈중국화가 주요 원인이야.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면 앞으로 우리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주겠어.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자유우방국들만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 너희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에 지금 배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 패배에 배팅하고 계속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하면 당신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게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라고 중국 공산당이 국내 좌익과 북한에게 선언한 겁니다. 이게 적어도 국제관계를 아는 외교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이거 조만간에 이제 중국이 뭔 일을 벌이겠구나.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거예요. 자, 이 싱하이밍이 정말 그 경천동지할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로부터 며칠 후에 6월 13일 날 싱하이밍 대사가 아니 지금이 뭐 그 청나라하고 조선 관계인 줄 아느냐? 저 사람 자기가 무슨 조선에 파견된 원세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을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세계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조선에 올 때 이 친구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3살짜리가 조선에 그 말하자면은 이제 다른 나라로 치면은 대사로 왔는데 대사가 조선의 상황 노릇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발언은 조선시대에 원세계가 했던 그런 행위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진핑의 중국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이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선언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중국 주도의 패권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먼저 맞짱을 뜨기에는 자기네들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넓혀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 그 맞짱 뜨는 그 해가 2049년이다. 2049년이 뭐냐면은 1949년 10월 1일 날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내쫓고 중국을 장악한 100년 후에 우리가 세계를 장악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통합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현대화하고 강력한 군대를 기르고 그렇게 해서 초강대국화를 해가지고 2049년에는 미국을 꺾고 우리가 패권국이 되겠다. 이게 중국 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중국 악몽이다. 왜 악몽이냐? 아니, 미국의 패권주의는 자유민주 체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의 법적 보장, 그리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를 믿을 자유, 그리고 뭐 사상의 자유, 모든 것을 이제 인정하는 그 자유인데 중국 중심의 이 세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 가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진 함부로 찍으시면 큰일 납니다. 간첩으로 체포돼가지고 수십 년형을 살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런 지역은요, 로봇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시민들 얼굴을 다 찍어요. 로봇이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이고 뭐고 다 찍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지금 요주 인물이 돌아다니고 있는지까지를 다 감시를 해요.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기업인들, 뭐 쥐두새도 모르게 실종되는 거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 주석이 됐는데 중국 주석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 친구가 중국 상해 교통대학에 교환 교수로 갔다 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교수들이 연구하는 연구 과제는 자기가 임의로 정했답니다. 근데 시진핑이 딱 공산당 주석이 되더니 연구 주제를 당이 정해주더래요. 학자들은 아무 주제나 연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하고 있는 이 감시 체제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다 그런 네트워크를 깔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A2AD라고 명명이 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미국 너희들 말이야, 아시아로 들어오지 마. 아시아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개발한 이 둥펑 미사일로 확 쏴버리겠어. 응?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지금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동펑 미사일이 21이 있고 26이 있는데 날아가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여차하면 너희들 확 쏴버리겠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 이러다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막 배수량이 막 7만 9천 톤에 한 번에 막 함재기를 90대 100대씩을 싣고 다니는 정말 떠다니는 이제 비행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다가 이거 미사일 한 방 맞으면 큰일 나고 이게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떤 전략으로 바뀌고 있냐면은 현재보다 규모가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된 아주 작은 이 소형 항공모함을 수백 척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 항공모함이나 전투함정은 전부 무인으로 움직이는 이런 배로 만들겠다. 그래야 이제 인명피해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제일 배 잘 만드는 한화그룹 너희들 빨리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와서 우리 조선소를 사. 왜냐하면 미국의 무기는 미국에 있는 이 회사만이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한미동맹은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을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국이.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중국을 이제 포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 주변국에 아주 그냥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한국, 그 다음에 대만 뭐 이래가지고 인도, 호주 뭐 해가지고 이 중국을 뺑뺑 돌아가면서 포위하고 있어요. 그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결정적인 지역에 바로 대만하고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만과 이 한국이 만약에 중국 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의 중국을 포위하는 이 포위망에 구멍이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과 한국은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까지는 한국 그러면은 뭐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서부터 갑자기 한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린치핀이다. 린치핀이라는 거는 이 바퀴하고 이 바퀴축을 연결하는 그 핀을 이야기하는데 이 핀이 빠지면 바퀴하고 이 축이 분리가 돼버려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는 이 전략에 있어서 한국은 린치핀처럼 중요한 나라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한국의 이 전략적인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로 한국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 바로 이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그 대만을 흡수해가지고 대만을 그 중국 영토로 끌어들여야 자기네들이 통일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 버리는 순간 태평양으로 나가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만을 미국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대만에서 만약에 어떤 충돌이 벌어지면은 가장 먼저 대만 쪽으로 날아올 수 있는 무력을 한국에다가 주둔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뭐 북한을 겨냥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어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디든지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부 이 기동성이 뛰어난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부근에서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 주한미군이 얼마나 정말 목에다가 칼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입만 열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죠. 그거는 중국 공산당의 뜻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탄핵 국면이나 이런 거는 전부 뭐 남북관계, 좌익과의 관계만 봤는데 중국 공산당이 그 뒤에서 뭔가의 배후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까맣게 인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시가이밍 대사라는 사람이 왜 바쁜데 이재명 불러다 놓고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야,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 칠 거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너 똑바로 봐라. 우리가 윤석열 치면 너 대통령 될 건데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하고 뭐 짝짝꿍이 되지 않고 미국에다가 기웃기웃하면은 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여줄 거야. 미국에 배팅하면은 너 앞으로 괴로워.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한미동맹을 극적으로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가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전진을 시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편에 서야 돼 아니면 중국 편에 서야 돼 하고 망설이고 있던 나라들이 한국이 확실하게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니까 우리도 절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고 상당수의 나라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보기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순망치 안에 한반도 흉기론에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국 공산당의 이 전술 전략과 북한의 전술 전략은 상당 부분이 그 뜻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완전히 자기네들 걸로 다 접수를 해가지고 붉은 통일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적이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냥 한국이 친중 정부기만 하면 돼요. 자기네들 말만 잘 들으면 돼. 주한미군 같은 거 내쫓고 이런 정도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오케이, 자유민주주의 해. 그 대신 중국 공산당의 뜻에 작동되는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법치? 오케이, 법치해. 그런데 그런 법치라 하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형태의 법치를 하는 거예요.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깊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를 만들면 중국이 이걸 사갑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중국이 원하는 그런 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너 앞으로 개념 연예인에 주한미군 철수 외쳐. 그럼 우리가 네가 출연한 모든 작품을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상한 발언하는 연예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문화예술계 중국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기업들은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이 나요. 그러면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매수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죠, 그거는. 결정적일 때 중국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A원,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도와준 거 알죠? 우리가 이런 법이 필요한데요. 조선족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 화교의 의대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 기타 등등 지금 안 밝혀진 거에서부터 밝혀진 것까지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이 중국의 이익에 필요한 법안들이 어떠한 반대도 없이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통과되는 이 현실, 이걸 보고 그냥 중국이 그냥 그런 거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에 파리들은 말궁둥이에 붙어서 가야 돼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 같은 이렇게 알아서 친중으로 알아서 겨주는 이런 정부가 등장하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군사적인 수단까지 동원해가지고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지금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도 안 해왔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연구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대만이나 이런 나라를 벌이고 있는 이 일종의 이 공작은 이게 단순한 공작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다, 이게. 중국 공산당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꼭
총과 대포와 군함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제압을 시키는 이것만 전쟁이냐. 아니, 적의 사기를 꺾고 우리의 말을 잘 듣도록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제 중국이 만들어낸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수법인 초한전이다. 초한전이라고 말하면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다. 굳이 이런 무력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군부의 핵심 지휘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매수하거나 특별한 보직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면 굳이 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방정부가 더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3년제, 4년제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정원을 못 채우니까 중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 다 중국 정부 돈을 받고 오는 중국 공산당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해요. 한국을 공부하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광화문으로 모여서 탄핵 찬성 시위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무제한 전쟁. 자, 군사적인 면도 있고 초군사적인 면도 있지만 비군사적인 면도 있다. 비군사적인 방법은 뭐냐? 금융전, 금융을 움직여라. 무역을 움직여라. 자원을 움직여라. 경제 원조를 해라. 법률을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라. 제재를 가해라. 언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라. 언론 끌어들이는 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들은 전부 광고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네들하고 연계가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 광고를 주도록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말 안 들으면 자꾸 중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보도하면 거기 광고 빼버려. 광고 빼버리면 언론사가 존립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중국이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은 상대 국가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사례 중에 부정선거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번에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90 몇 명을 체포해가지고 데려갔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릅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이거를 발표해야 아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중국에다가 계속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안 되겠다.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이자. 그래가지고 2020년 대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트럼프하고 민주당 후보 바이든하고 붙었어요. 이때 무슨 일을 벌였느냐? 중국이 중국 공산당 산하에 인민해방군 소속에 있는 정치공작부 대원들 중에 SNS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짜 동영상 만드는 전문가, 선거 여론 전문가, 100몇십 명을 비밀리에 신분을 위장을 해가지고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초경서관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 있는 이 바이든 진영하고 손을 잡고 계속 트럼프 낙선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경서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비밀 문서를 가지고 미국 정부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CIA하고 FBI가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와치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CIA하고 FBI의 그 증거가 채집된 그 정황을 보고 미국 정부가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업을 하던 모든 증거물들을 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틀인가 3일 후에 다 철수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밤새워가지고 이 비밀문서를 소각하다가 그 불길이 총영사관 건물로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 이 총영사관 측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IA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불태우고 있는 증거물들을 압수를 해가지고 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낙선 공작을 조직적으로 행한 사실이 증거물이 확실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는 이게 바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비밀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들이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 중국인이 저 부산에 와 있는 그 미국 항공모함 미 7함대를 촬영하는 걸 체포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우리 군사 기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벌하려고 하니까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 외국인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반대해서 못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다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열어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잡아야 되는데 선관위를 조사를 하려면 조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결국은 선관위 서버를 까서 결정적인 증거물을 우리가 잡아내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못하면요 이거 다 끝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트럼프 낙선 운동은 중국이 지금 새롭게 벌이고 있는 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인데 그 새로운 전쟁이 바로 초한전,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한국의 선관위쯤이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 낙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그 수법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그래요. 정치 공작전, 여론전, 심리전, 정보전, IT 기술전, 금융전, 문화전, 이념전,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국내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거 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인데 이 펜타닐은 중국 광동성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펜타닐이 중국 공산당의 이 공작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밀수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마약으로 쩔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불법 체류자들 잡고 막 장벽 세우고 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의 초안전 수법을 미국은 홀히 다 들여다본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벌어졌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중국 공산당의 이 초안전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연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도 안 했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 미중 신냉전과 연계를 해서 보면 이거 큰일 났다. 북한이 하는 공작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적들은 국내 이 좌익 세력 그리고 북한 세력 플러스 중국 공산당이 3자가 연합을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자, 2020년에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체험을 한 미국,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했죠. 2024년 선거 때, 야, 이번에는 우리가 더 이상 당하면 이제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거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2024년 대선 때는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우리는 확보를 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을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1월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직설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개입 안 할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연합뉴스 2024년 4월 27일자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휴스턴 총영사관이 왜 폐쇄를 당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 언론만 보면 야, 저 트럼프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 무슨 방벽을 왜 세우고 말이야?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초안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나름의 지금 방법론을 총동원 하고 있다. 대만도요,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결정적인 시기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발생했을 때 민주화 시위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까요? 노란 우산? 그런 애들 장난이었어요. 사글이 다 뭉개버렸습니다. 뭘로? 돈과 직업과 그리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모습을 보고 대만에서 슬로건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다음은 대만이다.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낸 법이 반접근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만은요, 선거를 하면 수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수개표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가까운 그런 후보가 대만 총통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 선관위의 이런 그 전자개표,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대만에서는 수개표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에서 전국의 변호사 6,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개표소에다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그 조직을 다 동원해가지고 중국이 장난을 못 치도록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은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뒤에서 뭔가 공작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뜻있는 이 시민들이 이건 안 돼라고 일어서가지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양태의 무제한 전쟁은요, 얘네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그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을 중국의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 국민이 깨닫는 순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배후에서 북한하고 국내 좌익을 지금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벌이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교훈을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으로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몸을 던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각성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요, 너무나 범위가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중국의 공작인지 아닌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폭이 넓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초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이제부터 눈을 부릅뜨고 이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과 그런 희한한 양태를 우리가 보고 감시를 하고 각성을 하고 주위에다가 퍼뜨리기만 하면 우리 나름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저 정책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스케줄 F라는 그 계획도 하나 들어있어요. 이 스케줄 F는 뭐냐면요. 지금 미국 고위 그 행정부 공무원 관료 중에 이미 중국의 공작에 넘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 공무원들은 전부 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이 연방 공무원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작에 넘어간 이 친중 그 공무원들을 전부 정무직으로 바꿔가지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전부 다 축출하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지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나 이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우파 인사들 그 임명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명록,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어디서 뭘 공부했고, 활동은 이런 걸 했고, 그동안의 경력이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야, 이 사람이면 중국 그 공작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이 되면 그 빈자리에다가 이 사람들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 F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거 완전히 뭐 또라이 하냐 그러는데 또라이가 아니고 미국을 중국의 초안전으로부터 지켜내고 반격을 가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비장한 결이다. 우리가 지금 이 언론들의 이 장난에 의해서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아마 이충근 박사가 그걸 뭐 입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셨는데 이제 조금씩 초안전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박사가 선각자였구나 하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